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엄청나게 더운데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같은 상황으로 그죠? 날씨보다 더 뜨거운 상황으로 많이 오셔서 네, 또 얘기를 같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저번에도 했었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피노자 에티카를 쭉 강독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매 시즌 끝날 때마다 중간중간 이제 뭐 정리 겸뭐 특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에티카로서는 시즌 2까지 했었죠. 그래서 2부까지 기본 내용을 읽었었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한 정리 플러스 혹은 뭐라 할까요? 꼭 이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에티카 수업에 있는 내용만 반복하는 게 또 정리는 아니니까 그것과 연결된 다른 뭐 텍스트나 다른 뭐 사고방식 이런 거를 같이 보는 것도 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의안을 기본적으로 조금 내용을 뭐 바로 읽지는 않을 테고 내용 대충 따라가면서 볼 거고 뭐 중간중간 입력문 정도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요번에 제목을 붙인 거는 에티카 뭐 2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한 이게 2부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제 중동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동태와 주체도 의지도 없는 세계의 책임을 다시 묻다 이렇게 기본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태 얘기는 사실은 에티카 제일 초반에 일부 설명할 때부터 중동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마 좀 제대로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쪽이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겸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잡고 아주 후회를 많이 했어요.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여기저기 짜왔는데 그렇다니까 뭐 논리적으로 굉장히 미착되어 있고 해답이 딱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태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보죠. 우선 처음에는 1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1부부터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부의 요점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부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하여를 다루고 있어요. 세계의 이제 원리로서. 그래서 제가 1부를 정리할 때 기본 이제 타이틀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어는 자기 활동 혹은 같은 의미에서 자기 변화 이렇게 있다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자기 활동이나 자기 변화라는 내용은 에티카에 나와 있는 그 용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읽어 나가거나 할 때 제가 지금 주제로 잡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 자기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뭐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만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자기 활동은 이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활동이나 변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뭐 아마 이렇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는 변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노자의 신에게는 외부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실체로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나 활동,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외부에 의해서 활동이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에게 변화를 가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활동, 자기 변화라는 게 기본 도출이 됩니다. 개념적으로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는 논리적인 문제가 좀 생겨요. 사실 이 논리적 문제가 에티카로 들어가기 위한 큰 장벽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자기가 자기에게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데 논리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로운 모습을 어쨌든 변한다고 하면 그 변화의 원인이 원래 자기에게 있으면 변화가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그대로 자기 상태인데 그 안에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변화를 설명할 때
밖에서 다른 원인이 함께 들어와서 변화하면은 납득이 되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대로 있는데 뭐가 들어와서 변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방금 얘기처럼 신이나 이 실체에게는 외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주어질 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변한다는 말이 원래 이 자기한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외부가 따로 없으니까. 변화의 요인이.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은 학자나 에티카를 읽는 사람한테 논리적 난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설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기라는 거를 먼저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먼저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고 하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이 자기가 언제나 다른 요인,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스피노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설정돼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요거라고 할까요? 굳이 얘기하면 활동 자체가 이전과 이후의 자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실체나 어떤 존재가 따로 먼저 있어서 활동을 일으키거나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나 변화하는 뭐 동작이라 할까요? 동사라고 할까요? 움직임만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후적으로나 결과나 효과로서 어떤 고정된 실체나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도 활동 자체, 변화 자체를 먼저 상정하면은 이 논리적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무언가가 있어서 변화한다는 구도를 깨려는 거예요. 변화하려는 움직임 자체만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까지 내용을 한 거고 세 번째 내용이 들어갑니다.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존재를 실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 윗골, 실체. 근데 실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형상, 존재를 뜻해요. 근데 방금 제 설명은 실체라는 게 따로 먼저 있지 않고 변화하려는 움직임 자체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실체를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한 그 자체를 스피노자는 신이라고 불렀다. 아마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내용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일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일부부터 쭉 따라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따라오셨다 하더라도 저게 다시 무슨 얘기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난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뒤에 가서 중동태 얘기를 할 때도 이 버전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을 한번 스캔 해보시고 요거를 중동태나 다른 버전을 바꿔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활동이지만 자기를 먼저 전제하지 않는 활동 자체, 변화 자체, 움직임 자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넘겨서 이제 2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이 자기 활동, 자기 변화라는 게 하나의 에티카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리나 원칙이 됩니다. 2부는 이러한 신의 이미지를 이제 정신적 세계 속성에다가 연결시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이것을 일종의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봅시다. 물론 또 이렇게 원리라고 했을 때는 또 좀 오해할 이미지를 전할 수도 있는데 마치 원리라는 게 따로 있고 원리가 출현하게 되는 현상이 따로 있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진 않아요. 편의상 이제 원리라고 봅시다. 그럼 이 원리가 이제는 두 가지 세계에 현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신적 세계, 또 하나는 물질적 세계. 네, 이렇게 현현을 하는 거죠.
에티카에 나오는 용어로 쓰면 여기를 보통 사유 속성, 여기를 연장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가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에서 드러난다, 나타난다,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 이 버전을 보시면 돼요. 물질적 세계는 우리가 지금 만지거나 감각할 수 있는 이 물질적 세계 전체예요. 그러면 이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원리가 역시 자기 활동, 자기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외부가 없이 자기만의 변화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근데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세계 역시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정신적 세계라고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 세계가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그런 정신을 상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신이라는 게 전체 정신적 세계의 일부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정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이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 사유 속성이라는 정신적 세계 전체가 다시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와요. 이 사유 속성이 아까 외부가 없는 자기 변화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정신적 세계도 다른 세계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독자성, 일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이 동일한 활동이나 원리가 각각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거라서 둘의 사이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평행적 관계를 두고 있어요. 평행적 관계라고 하는 뜻은 한쪽에서 자기 활동,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른 세계, 물질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나 활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둘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이 정도로 한번 봅시다. 그게 이 페이지에 정리 1에서 9까지 나오는 초반에 2부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2부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쭉 정리해 갈 텐데 자기 활동이나 자기 변화라는 원리의 기초에서 짧게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뭐 이해되시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두 세계를 나름 독자적인 활동과 변화로서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했고 10과 이제 13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각각의 세계는 원래 그 원리에서부터 외부가 없는 자기 활동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세계도 다른 세계와 연결 없이 외부가 없는 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각각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 안에도 이제 또다시 양태들이 있습니다. 저 모르지 양태라고 부릅니다. 양태는 스피노자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양태는 더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개별적인 존재, 사물들을 다 뜻해요. 가령 연장 속성, 즉 물질적 세계에 있는 이 양태들은 하나하나의 사물들이 되겠죠. 뭐 책, 컵, 뭐 카메라, 칠판, 당연히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각각의 사물들이 됩니다. 정신적 세계에 해당하는 양태 각각의 사물들은 스피노자가 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념, 즉 생각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양태, 존재, 사물처럼 이 정신적 세계에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지금 형상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인간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정신적 세계의 관념들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덩어리가. 그리고 물질적 세계에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사물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림을 그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게 스피노자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연합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즉,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신이 될 테고 이쪽은 인간인 상태로 물질적 세계에 있는 사물, 즉 신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인간이 정신과 신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 세계의 특정한 생각의 덩어리와 물질적 세계에 아주 독특하고 희한한 사물들의 덩어리가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인간론은 인간이라는 주체나 이게 먼저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갖고 인간이 신체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신체로 작동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 속으로 보면 그걸 가지는 내가 같은 의미로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게 나다. 그러한 구성 방식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먼저 따로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좀 더 깊어지면 돼요. 자기 활동, 자기 나름의 변화, 외부 없는 자기 나름의 변화가 원리로서 신에게 있었으면 그게 각각의 세계의 발전, 출현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의 양태 수준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활동들로 각각의 사물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양태라고 부릅니다. 컵, 뭐 카메라, 칠판, 우리 신체, 오장육부, 관념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관념,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관념과 사물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힘, 자기 나름의 활동으로서 자기를 유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모여있는 게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신과 신체도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재산,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신 자체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정신을 소유하거나 가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멀리서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는 나름의 방식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내 활동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게 자기 활동, 자기 원리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지? 이거를 관찰, 기술, 탐구하는 게 2부의 내용이에요. 계속 관찰, 기술, 탐구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계속 내게 아니라 하나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물로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과학처럼. 그렇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합되어서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출발은 신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연학 소론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에 에픽하이 끼워져 있어요. 여기는 자연학의 말처럼 물체와 신체가 나름대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단한 정리가 나옵니다. 이후에는 요 물체와 신체의 독자적인 활동 방식을 토대로 놓고 이거를 정신적 버전을 바꿔가면서 정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3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그런데 방금 계속 얘기한 게 반복되는 것인데 애초부터 이 자기 활동과 자기 변화는 외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름의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도 외부를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거를 거기 제 첫 줄에 이름 붙인 것처럼 내재적 혹은 폐쇄적인 활동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대상, 외부와 만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래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 정신의 작동 방식이 외부가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외부에 직접 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뭔가 전해져요. 외부에서 뭔가 전해지는데 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 정신에다가 약간의 이 뭐랄까요? 변화를 일으켜요. 뭐 당연히 이겠죠. 그렇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은 땀이 나고 몸이 체온이 올라가거나 추운 데 들어가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뜨거운 햇빛이 와서 우리 몸을 뜨겁게 체온을 올리면 뜨거운 햇볕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외부가 없는 활동이니까 우리 몸이 뜨거워졌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활동 안에서 외부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변화만을 인식한다, 파악한다, 느낀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실으면 폐쇄적인 작동 방식인 거죠. 역시 자기 활동이라는 원리부터 쭉 관통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면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활동으로 얘기를 해요. 가령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한다 때도 여러분들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들을 잘 지켜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표현을 빌리면 정신적 자동기계로서 이루어져요. 되시겠죠? 내가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또 다른 관념을 만들고 관념이 또 다른 활동으로 다른 관념을 산출하는 거죠. 뭐 종종 제가 예시를 드는데 화가 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사람들 보통 가족이죠. 가족이 제일 화를 많이 불러일으키니까 가까운 사람들 뭐 성적이 안 나오는 자식만 생각해도 이미 화가 나시죠. 그러면 성적표가 날라온 그날은 내가 집중해서 딴 거를 하려고 해도 갑자기 자녀의 성적에 대한 생각이 치고 올라와요. 얘는 도대체 왜 이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얘는 도대체 학교에서 뭐 한다는 생각이 또 만들어지고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생각이 또 만들어지고 학원에 보내면 돈이 어때? 내가 너를 어떻게 지어서 다 만들어지는 마인드 거죠. 내가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관념, 생각의 독자적인 활동 방식으로 쭉쭉쭉쭉쭉 밀고 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 상태인 거죠. 변화만 인식하는. 그러면 이미 그 자식 원인 자체에 대한 인식은 이미 빠져 있어요. 내 생각을 꼬리를 물고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폐쇄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게 이제 증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흥미와 호기심이 가시죠? 시즌2를 들을 걸 그랬나? 근데 또 아마 들으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런 유머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잘 이해하고 나시면 이제 이런 게 다가오면서 재밌게 읽으시겠지만 그것도 과정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우리의 정신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24에서 30일 부적합한 인식들이 펼쳐집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내재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대상이 직접 가닿지 않는 순간 자동적으로 생기는 결론이에요. 즉 외부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폐쇄적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상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겠죠? 변화만을 감지하고 아까 뜨거운 햇볕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올라갔다는 것만 인식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지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4부터 30일의 정리 동안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외부 대상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신체 자체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 결과 정신은 정신 자체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전체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게 이 결론으로 내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에티카의 몇 군데에 나오는 큰 좌절 중에 하나예요. 신으로부터 이해해서 쭉 세계를 다 설명해 왔는데 그렇게 세계를 설명해온 도달점이 우리 존재는 세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전체적인 원리를 견지하면서도 이 좌절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에티칼 자체의 노력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에티칼을 쓰기 전에 썼던 책이 중단되고 에티칼을 새로 집필했는데 그 예전 책을 보면은 이 좌절 지점에서 돌파를 못한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겪고 나서 에티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 32, 36번입니다. 여기에 쭉 정리들 해서는 일말의 가능성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쭉 고찰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 수 없다, 거짓말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를 오해하고 있다, 이것들은 실체적인 오해나 잘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으로서만 있다는 게 요 2, 3, 4, 5, 6 다섯 개의 정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는 거죠. 오류와 거짓이 실체적으로 따로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세계는 참되고 진리 세계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만큼만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르게 접근해 간다면은 그래도 진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확보하는 게 32, 36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37번, 40번. 이제 공통통념, 공통성이라고 하는 게 돌파가 되면서 진리의 세계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공통성, 공통통념이라는 것은 스피노자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은 공통통념. 원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까 변화 얘기를 했었죠. 즉, 이 변화는 왜 문제나 오해나 좌절의 원인이가 하면 우리 신체, 뭐 정식 좋습니다. 우리 자체의 작동 방식도 이 변화에는 포함되어 있고 외부의 원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변화를 일으켜요. 아까 체온 얘기를 했었죠. 뜨거운 햇볕을 받거나 에어컨 밑에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져요. 근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체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왜 요즘에 늘 가정에서 그런 갈등과 분투가 일어나잖아요. 에어컨을 켜는 사람, 바로 끄는 사람, 켜는 사람, 끄는 사람. 똑같은 외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활동 방식, 신체의 특성, 심장 박동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달라요. 즉 체온이 떨어진다는 그 변화 자체는 외부의 에어컨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에어컨 플러스 나의 활동 방식이 만나는 산물이 온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는 외적 요인 플러스 내 상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를 오해한다, 잘못 이해한다 얘기할 때 무엇 하나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두 개가 같이 믹스되어 있으니까. 스피노자는 여기를 파고들어서 공통성을 만들어냅니다. 신체의 특성과 외부의 특성이 함께 결합되어서 신체도 외부도 알 수가 없다면 만약 신체와 외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얘는 변화 속에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하나를 섞여있을 때 잘 몰라. 그런데 만약 두 개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공통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있을 거니까 이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돌파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부분 하나를 찾아가는 그거에 대한 통념, 인식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통성은 이제 여기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처음 얘기를 했죠. 자기 활동, 자기 변화라는 신의 원리가 세계 전체, 각각의 사물 전체에 모두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통성이라는 게 두 개 사물 사이의 부분적인 공통성도 있겠지만 점점 확대 시켜가서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성까지 도달한다면 결국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세세한 내용은 에티카에 나오지만 원론적인 개념만 다루시면 돼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활동성, 모든 사물이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활동 속에서 작용하고 있구나는 공통점만큼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의 원리니까.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티카 그 스피노자에게 인간 정신이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렵지만, 당연히 힘들지만 이 원칙과 구도 속에서는 신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거를 에티카 전체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희망도 생기시지 않나요? 신을 이해 못한 상태로 밀려 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이성과 지성을 발휘해 나가면서 신에 이를 수 있고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 세계 만물을 다 여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고 나 자신도 내 자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에티카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여러 번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되지만 조금씩 그게 찾아지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41, 47 뒷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죠. 48, 49 두 개의 정리에서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 있어요. 자유의지 얘기를 좀 해보죠. 요 자유의지는 오늘 중동태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지인데 이때 자유롭다는 뜻은 원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의지를 냈을 때 그 의지를 결정시키는 이전의 원인이 없는 경우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보통 뭐 예시가 너무 많죠? 오늘 이 강의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로 했다고 치면 이전에 뭔가 영향을 미쳐준 원인이 없이 순수한 내 의지와 결정만으로 신청했다. 이런 게 이제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렇지는 아마 않으실 거예요. 어딘가 스피노자의 말을 들어봤다든지 뭐 누가 추천을 했다든지 혹은 금요일 저녁에 별로 할 일이 없다든지 세미나나 강의 열면은 뭐 이렇게 새로 오시면 왜 오셨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의 대답이 그 하는 주제가 뭐 좋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날 저녁에 시간이 돼요.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그것도 일단 원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뜻은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작용과 모든 사태, 모든 행위가 인과적 필연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인과관계적 필연성이 있으면 자유의지는 불가능하고 자유의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인과적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과적 필연성의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과적 필연성이 자기 활동, 자기 변화의 다른 말이에요. 신은 뭐 당연히 세계를 만들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활동에 의해서 세계를 펼쳐요. 방금 제가 한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신이 자기 활동에 의해서 세계를 펼친다고 할 때 또 오해하시기가 쉬운 게 신이 따로 있고 활동이라면 하는구나가 역시 아닌 거죠. 신 자체가 자기 활동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도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를 이렇게 구현해낼 때 스피노자 버전으로는 자기 갖고 있는 인과적 필연성, 활동과 변화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창조론과 다른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창조는 세계 바깥에 신이 있고 혹은 신이 자기 바깥으로 세계를 만들어내요. 마치 예술가나 장인이 물건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 기독교적 창조론이나
혹은 철학에서도 창조론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들이 신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 신이 금세 말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서 세계를 뒤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고난과 재난과 시련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창조론적 구도와 뭐랄까요? 외적인 창조주 신의 이미지라면 스피노자는 신조차도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서 세계를 펼치는 거고 자기 활동으로서 세계를 만들고 신과 세계가 외부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각각의 세계와 각각의 양태와 존재들 모두 다 자기 활동성에 의해서 활동되고 있는 거니까 자유의지는 불가능하죠. 우리 정신도 내가 자유의지를 내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처럼 정신 자체의 인과적 흐름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이 출현하게 돼요. 자유의지 역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부 마지막 부분에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조금 다르게 그린다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정신의 작동을 일으킨다. 언제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의지를 부정하는 2부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1부, 2부를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5페이지부터 중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동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좀 쉬도록 하죠. 네, 그래서 5페이지부터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동태는 일단 단어 자체부터 이미 낯설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이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능동태, 수동태와 같이 그 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역이 짜여지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능동태, 수동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서의 수동태. 중동태는 그 중간에 있다, 미들이거든요. 중간에 있다는 뜻은 단어 자체의 뜻은 이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는 점의 의미에서 중동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얇아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중간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 중동태라고 합니다. 뭐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능동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주어가 대상, 목적어에게 동사나 행동을 가한다. 이게 이제 능동태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이렇게 가하는 동사. 그렇죠? 그래서 왜 항상 그 주술목 이런 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시간에.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능동태예요. 주어가 동사를 가한다. 수동태는 당연히 반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동태는 개념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이 목적어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태로 치면 주어가 주어에게 가하는 동사나 활동이에요. 이거를 중동태라고 부릅니다. 목적어가 없다는 거를 뭐 나중에 보겠지만 목적어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의미상 실질적인 목적어의 대상을 쓴 느낌이 아닌 거죠. 그건 또 뒤에 나오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어가 주어에게 가하는 활동을 보통 중동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떠올리시는 게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걸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제기동사 같은 걸 배웠어요. 제기적 표현. 즉 주어 이 동사 자리, 아니 목적어 자리에다가 셀프라는 걸 붙여서 뜻할 때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I love myself 이렇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셀프라는 걸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셀프라는 거를 붙여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것과 목적어에 들어오는 게 사실 같은 거다를 지칭하는 게 제기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제기적 표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 중동태가 이렇다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셀프를 붙이거나 제기적으로 표현하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중동태인데 왜 중동태라는 걸 별도로 또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중동태를 제기적으로 말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동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제가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동사나 활동으로 말했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 점을 다시 바꿀 거예요. 더 적합한 걸로. 어쨌든 요 정도가 제일 기본적인 생각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동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중동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고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고대 그리스에 등장했던 게 중동태예요. 실제로 그리스어를 배우시면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해당하는 또 원전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일리아드나 뭐 등등 이런 걸 보실 때 이제 그리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어를 배우시면 능동태, 수동태, 중동태를 배워요. 중동태, 중간태. 그런데 이게 고대 그리스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리스 다음에 이제 유럽 문명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 라틴어로 가면 이미 중동태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능동 수동태만 배우고 다만 거기 5페이지 끝 마지막에 잠깐 썼는데 데포넨트 동사라고 해서 이제 탈형 동사라고 하는데 이 데포넨트 동사라고 하는 이상한 뜻 자체가 옆으로 치워놓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돼서 약간 빼놓은 곁다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동사의 이상한 형태로서만 중동태적인 의미가 살짝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소멸돼 버린 거죠. 정식 문맥 규칙으로.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프랑스어나 영어, 유럽어 전체에서도 중동태는 없고 다들 수동태 혹은 자동사, 영어의 자동사 기억나시나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예요. 뭐 I go, you come 이런 것처럼 자동사 혹은 방금 얘기한 제기적 표현 혹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영어 시간에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문장 자체는 능동태인데 영어 선생님이 해석은 수동태로 해야 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해석할 때 부사 자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 구도인데 막상 이 번역하면은 수동태로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기억이 시험에서 주관식 질문에 이런 거 주고 해석하시고 했는데 수동태로 해석을 적어야 돼. 이런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중동태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나서 중동태가 나타내야 될 표현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수동태, 자동사, 제기적 표현, 능동이지만 수동태로 읽어야 하는 것이 곳곳이 흩어져서 나오는 게 중동태들이에요. 그래서 중동태를 다루겠다는 것은 이러한 현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 자체가 표현했던 중동적 의미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좀 보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저명한 언어학자 뱅베니스트라고 있는데 이 학자가 능동태와 중동태를 조금 더 올바르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6페이지입니다. 능동태에서는 동사가 주어에서 출발하여 주어의 바깥에서 완수되는 과정을 지시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다르진 않아요. 아까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그런데 맞춰보면 동사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에서 출발을 해서 바깥에서 완수되는 거를 지금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주목하실 점은 주어의 바깥에서 완수된다고 해서 이거를 목적어나 대상에서 완수된다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립구도 안에서 능동태를 정리할 때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대립구도 자체를 아예 바꾸려는 거예요. 능수동의 대립이 아니라 능동태와 중동태의 대립구도 하나로 들어가니까 능동태 자체도 이제 다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래 무언가에 대한 설명은
반대 개념과 견주어서 그게 정해지잖아요. 능동태, 수동태의 대립구도에서 능동태의 의미와 능동태, 중동태의 대립구도에서 능동태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미묘하게. 어쨌든 동사가 주어에서 출발해서 바깥에서 완수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에 대립하는 태인 중동태에서는 동사는 주어가 그 장소, 자리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프랑스어나 서양식 구조니까 좀 바꿔 읽으면 일단 중동태에서 동사는 수식어 건너뛰고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 주어가 그 과정의 장소나 자리가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능동태라 치면 이제 중동태는 동사로서의 변화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주어에서 출발하지 않는 걸 보세요. 과정이 먼저 있고 이 과정을 나타내는데 다만 이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주어를 그 장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주어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주어가 뭔가 행동을 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뭔가 행동을 한다. 아까 신 얘기할 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나 주어가 먼저 있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동사나 활동은 다 주어에게 귀속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누가 무슨 행동을 하지. 그런데 지금 벤베니스트 설명에 따르면 주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흘러가고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게 주어라는 자리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환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좀 긴가민가 하시죠? 그 다음 줄, 즉 주어는 과정, 움직임, 변화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떠올리셔도 좋아요. 저희가 지난 시즌 특강을 할 때 일부 설명 지나고 나서 논문 하나 읽었어요. 그게 잉골드라는 학자의 제목 뭐였더라? 대지, 하늘, 뭐 생명, 바람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우리 안에 활동이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변화와 흐름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변화와 동작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주어가 자리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같이 오버랩 시켜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설명을 하나 더 보죠. 역시 벤베니스트의 정의입니다. 이 대립은 결국에는 언제나 주어가 과정의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에 따라서 과정에 대한 주어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즉, 주어가 과정의 외재적인 경우에는 방금 본 것처럼 능동태, 내재적인 경우에는 중동태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행동을 수행하느냐로 읽히는 거죠. 외부로 놓여 있는 거니까. 중동태에서는 주어가 영향을 입으면서 행위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주로서의 주어의 성격이 부과된다. 즉, 주어가 영향을 입으면서 행위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 내부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입으면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수동의 구도를 바꾸셔야 돼요. 대상이 먼저 있다. 주어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구도 자체가 아니라 과정, 활동, 동사가 먼저 중심이에요. 물론 당연히 능동태든 중동태든 동사의 태를 가리키는 거니까 동사가 우선시 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활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주어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벤베니스트는 이 능동태에 해당하는 거를 외태 혹은 외제태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하고 중동태를 내태, 내제태라고 부르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안팎을 더 강조하려는 거예요. 뭐 정리 정도만 이렇게 해봅시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의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 아래쪽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그리스어를 하나 넣어놨어요. 한번 보시죠. 저도 그리스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네, 엄청 아는 척을 해도 전혀 그리스어를 못 읽어요. 블로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러 개 봤는데 중동태를 할 때 동사의 끝부분이 마이, 타이, 나이, 라이 이런 것처럼 아이로 보통 끝나더라고요. 그럼 중동태인 거죠. 이 블로마이는 원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원한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want to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이 블로마이는 마이 같은 걸로 이제 끝나니까 중동태로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I want에서 원한다는 것과 지금 다른 걸 하겠다는 거예요. I want라면 I want you 이렇게 할까요? 나는 너를 원한다 하면 내가 너라는 대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능동태 구도를 하면 원하다는 게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너 혹은 음식 대상이 들어와야 원하다는 게 완결되는 구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걸 중동태로 썼다는 뜻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한다는 그 활동과 변화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유출해보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대상을 원한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속에 있다 혹은 나에게서 원한다, 욕구한다는 게 일어난다는 표현도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을 전제로 해서 뭘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다는 욕망과 욕구가 나에게서 발생했다까지만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를 원할 때 아무 외적 전제나 아무 원인 없이 단독적으로 내가 원한다는 게 오히려 드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이유나 어떤 과정 속에서 그게 필요해지는 거죠. 이거를 포착해서 쓰기 위해서 블루마이라는 동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동태 의미를 살려내자면. 그렇죠? 뒤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예시가 또 있어요. 7페이지. 위쪽에 역시 굵은 글씨로 그리스어 MRI라고 하죠. 이게 뜻은 누구에게 반하다, 사랑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반하할 때 이미 느낌이 오시죠? 그냥 표현하면 사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love you나 I love something. 그런데 당연히 이제 체감상 아시겠지만 사랑하다와 반하다나 사랑에 빠지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사랑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니까 나의 의지나 노력과 애정이 너에게로 향해서 너를 사랑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느낌 다 아시죠? 그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스치는 순간 이게 딱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서로 마주치는 어떤 촉발. 그림은 당연히 힘이 되겠죠?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서로 부딪히는 그 속에서 사랑에 빠지라는 과정이나 활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행동할 때 사랑에 반해 버리다 우리는 이제 버리다 같은 게 들어가야 이 의미가 사는데 그럴 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MRI라는 중동태만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영어에서는 love와 fall in love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fall in love가 아까 얘기한 중동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미 영어에서는 중동태 형식이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2차적인 표현이에요. 구문 자체는 I fall in love라고 하면 사랑에 내가 빠지는 능동적 구도예요. 혹은 자동사로 할 수 있겠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능동 혹은 자동사적 표현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능동태 러브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다 의미상 수동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다는 의미 이미 수동태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동태를 중동태 자체로 지시를 못하니까 영어에서는 능동이나 수동, 자동사의 구문 속에서 의미상 중동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자기에게 일이 벌어지고 과정 속에 주체가 있다. 이 느낌. 사랑이 아주 좋은 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그리스어를 2개를 넣어놨어요. 위쪽에 있는 거는 폴리테우에스타이.
여기는 그리스어가 길어서 제가 혼자 연습 좀 하고 왔어요.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폴리에스타일. 그렇죠? 그렇죠? 폴리우에스타일. 너무 또 거벅거리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거는 폴리테우에인. 에인으로 끝나면 보통 능동태를 뜻해요. 둘 다 폴리테우에까지는 똑같은데 스타이나 에인 뒷부분이 달라지면서 능동태, 중동태로 달라져요. 중동태로 뜻은 정치에 참가하다, 공적인 일을 내가 맡다라는 뜻인 반면 능동태로서의 폴리테우에인은 통치자로서 통치하다는 의미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결론적으로 폴리테우에라는 어간은 통치하다는 뜻이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중동태로 쓰면 아까 이런 게 되겠죠? 통치하다라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속에 내가 있고 통치 결과도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나를 통치한다는 거죠.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정을 뜻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민주정 자체가 왜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한다.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민주정의 뜻인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의미로는 그냥 우리가 선거에 나가서 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겠지만 중동태적인 아이디어나 관점이 있으면 정확히 중동태적인 표현이에요. 통치라는 전 과정 속에 우리 그리스 폴리스 시민 전체가 들어있구나.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발전시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중동태적인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면 능동태로서의 폴리테우에이는 언제 쓰냐 하면 거기도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를 지배할 때 폴리테우에이를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치자나 황제나 지배자가 따로 있고 이 사람이 통치라고 하는 과정을 자기에게 출발시켜서 피지배자, 피통치자에 이르러서 끝내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능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동태일 수가 없죠. 통치한다라는 말은 어간은 똑같지만 중동태로 쓰느냐, 능동태, 수동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중동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할 내용은 이제 이 중동태의 의미를 단순히 언어에 국한시키지 않고 과정과 활동 속에 있다는 점을 스피노자와 결합시키면서 우리의 의지에 관한 문제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7페이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말과 일본어에도 중동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있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중동태 논문을 봤었는데 이런 게까지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중동태가 없었으니까 중동태라는 거를 조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를 이제 찾고 있는 논문이라서 뭐 참조는 되지만 아직은 의미가 깊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또 뒤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 뭐 현장에도 몇 분 오셔서 제가 강제로 질문 없으냐고 물어보니까 뭐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중동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방금 이렇게 들으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저도 그리스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서 중동태가 이런가 보다 얼핏 이미지가 이제 갖춰지실 거예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래서 중동태 연구는 이제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해하고 싶으신 대로 이해하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확고한 전문가가 없잖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엮어가고 풀어가면서 중동태의 의미를 이제 구체화시켜 가면 돼요. 각자의 방식대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중동태를 지금 언어적인 효과나 태에만 국한시키지 않은 생각이에요.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서 스피노자 연결을 시킬 거고 또 우리가 뒷부분에 다룰 거는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중동태 자체의 의미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냥 언어 표현만 얻으려고 중동태를 좀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해하고 있는 바가 어떤 면에서는 오해일지라도 그 오해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 오해이고 그걸로 중동태를 발전시키면 되죠. 그래서 저도 너무 확고하게 하나만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각자의 이미지대로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방식인 거죠. 자, 8페이지부터 내용을 좀 해보죠. 이제 뭐 언어 자체로서 얘기는 이제 조금 떠나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선 이제 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중동태가 이제 결국 사라졌고 없어졌는데 이제 왜 없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썼어요. 저는 그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를 뭐 사람마다 다르던데 저는 어쨌든 스피노자와 지금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로 나눴었는데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혹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동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 혹은 뭐 내부의 발명 이런 정도 잡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내부나 안이라는 게 없어져서 안을 말하고 있는 내부를 말하고 있는 중동태를 더 이상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 혹은 언어 체계로서는 일단 능동태가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 써야겠네. 능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능동태는 뭐 이렇게 그림 있는 것처럼 주어에서 출발해서 목적어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 혹은 수동태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나 제기하는 질문은 하느냐 아니면 당하느냐 이 질문밖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했어? 네가 했어? 너 가해자야 피해자야? 너가 당했니? 이것만 지금 떠올렸다는 거죠. 즉 관계 양상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데 능수동의 패러다임 구조 속에서만 계속 보면 하느냐 당하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로만 관계가 축소되어 버리는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냐 당하냐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하는 쪽이든 수동으로서의 당하는 쪽이든 내부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를 다 상실, 망각시키게 한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즉, 뭐 누가 때려서 맞았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 폭력이나 주먹질을 당했다 수동. 그러면 이 했냐 당했냐 왜 그 부모님 그 예전에 그런 싸우고 오면 맞았느냐 때려 이게 그 질문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관심사는 맞았다고 치면은 맞아서 생긴 멍이나 상처의 폭력이 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으킨 그 놈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느냐 당하느냐 구도 안에서는. 그런데 당연히 상처를 받았다 해도 언제나 상처를 받지만 상처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당하는 사람의 활동성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그 사람 탓이라고 하는 거 좀 달라요. 내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와 외부에 가해진 게 만나서 상처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처의 깊이나 폭이 다른 거죠. 말이나 관계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느냐 당하느라는 구도 안에서만 보면 당한 사람 쪽의 활동성이나 움직임, 변화는 언제나 망각되고 그거에서 전적으로 당했다는 것만 남게 돼요. 과도한 피해자화가 생기게 돼요. 좋든 나쁜 의미에서 뭐든지 간에.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하는 쪽의 문제는 사실은 당했다는 그에 있는 게 아니라 능수동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 피해자화가 언제나 내부가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들어오면 안에 바로 다 채워져 버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공허한 존재를 만든다는 게 이 구조의 문제점인 거죠.
능동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은 가한다는 점에서 조금 나아 보이지만 역시 이 구도 안에서는 하느냐밖에 없어요. 즉 하느냐 대상에게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그 주어도 내부적으로 나름의 활동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 질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까 스피노자 얘기로 치면 신부터 해서 모든 존재가 자기 활동성, 자기 변화가 있다고 했었죠. 이 능수동의 구도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외부적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만 보는 거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를 보지 않게 돼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중동태는 거기를 다룬다는 점이에요. 과정 속에 주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부의 활동이나 스피노자 용어로 치면은 자기 활동성에 대한 질문과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 점이 중동태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중동태가 잊혀졌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활동성으로서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나 외부적 관계, 외적인 관계로서만 대상을 바라보고 외부적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했는지라는 질문 구도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기의 변화, 자기의 활동성이 사라져버렸다. 그 시기 즈음에서 중동태도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이런 가설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거는 활동으로서의 존재예요. 지금 능동과 수동의 구조에서 물어볼 때는 역시 이 주어 혹은 대상이 먼저 상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라고 하든 대상이라고 하든 뭐 결을 맞추면 주체, 대상, 주어, 목적어겠네요. 이게 미리 전제되어 있는 구도가 능동, 수동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질문 방식이 그게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은 이 동사를 동사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냐라는 구도 안에서는 주어한테 다 귀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스피노자 얘기할 때도 한 거지만 주어가 무슨 행동을 한다. 행동은 다 주어에게 속해진 특성 중에 하나다. 계속 주어가 뭘 한다는 게 강조되는 거죠. 반대로 당하느냐고 물어볼 때는 또 그 활동이 나에게 뭐 어떻게 입혔는지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활동이나 동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체든 대상이든 고정된 대상을 먼저 놓고 활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고 이게 변화네. 대충 의미가 오시죠? 그렇게 보는 게 능동과 수동의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중동은 아까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즉 주어나 대상을 미리 전제하는 게 아니라 벤베니스트 정의에서는 과정, 아까 스피노자로서 얘기했을 때는 활동이나 변화를 중심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중동태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계를 고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자마자 더 이상 활동과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자마자 중동태의 논의는 잊혀지고 능수동의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동태가 사라진 거는 그냥 뭐랄까요? 우연적이라든지 어떤 단순한 사건 때문에 없어졌을 리가 없고 이러한 인식 방법, 세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서 이쪽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연결시키면 사실 아까 스피노자의 신과 양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쪽을 다 강조했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활동 자체고 동사가 먼저 있는 거죠. 주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부 활동성으로 존재를 봐야 한다. 즉 스피노자 지금 단어 결부되어 있는데 스피노자적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뜻은 중동태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이게 저의 가설입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그리스어 문법서를 썼어요. 그 그리스어 문법서에서 중동태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문법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스피노자 17세기 사람이니까 당연히 17세기까지 수많은 그리스어 문법책들이 있었을 텐데 스피노자가 쓴 문법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동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아마 이 중동태 쪽의 패러다임과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공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누구한테 검증되거나 증거는 없어요. 그냥 썰입니다, 저의.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같이 얘기하고 싶은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로 기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넘어갈 텐데 9페이지에 있는 신에 대한 설명도 이제 중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5번도 의지가 없는 우리 필연적인 세계 또한 이제 중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정한다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아까 자유의지는 원인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인이 없는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구도에서만 가능해져요. 즉, 이 주체를 중심에 놓고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 모든 행동을 주체에게 귀속시키고 전담시킬 때 주어만이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다른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방식이 자유의지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 말은 주어 안에 있는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자유의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너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을 때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중동적인 과정에서 먹었다고 치면 짜장면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내가 있어서 짜장면을 먹었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는 짜장면에 대한 다른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흐름과 삶의 동선 속에서 짜장면을 먹은 게 되겠죠. 그럼 중동적인 구도예요.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자유의지적으로 짜장면을 먹었다? 앞에 다른 원인이나 흐름이 없고 끊어지고 나의 단독적인 전면적인 유일한 원인 때문에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정확히 능동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은 게 뭐 누구한테 화를 입었다든지 짜장면을 시켜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짜장면을 먹은 책임을 그 주체한테 떠넘길 수 있겠죠. 다른 흐름과 원인 없이 순수한 자유의지로 너가 짜장면을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너의 잘못이야. 그걸 고른 자유의지의 잘못이야.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구도, 능동적인 구도는 책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책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 책임이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제 능동 수동의 구도 속에서 우리 자신도 이해하고 세계도 보는 거니까 언제나 책임을 찾아요. 특히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내가 유일한 원인과 자유의지로 했다? 책임 화살은 자기에게 돌아가요. 자책이 돼요. 그렇겠죠? 일이 잘못되면. 그런데 자책은 아니야.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책임의 화살이 그대로 남한테 가요. 이제 원망이 돼요. 어쨌든 자책이든 원망이든 구도는 똑같아요. 어떤 자유의지, 순수한 자유의지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 그 의지와 주체에게 책임을 묻겠다. 나든 남이든. 능동태, 수동태의 구도가 똑같다는 것과 같은 버전이에요.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는 이제 느낌 오셨겠지만 대립되지만 서로 영어 시간에 배웠듯이 교환이 되잖아요. 늘 이제 X자로 배웠던 것 같은데 능동태 그룹 놓고 주어를 목적어로 보내고 아직 목적으로 주어를 보내고 주어를 by 플러스 바꿔서 이렇게 해서 같은 거죠. 그죠? 교환이 된다는 뜻은 결국 같다는 뜻이에요. 방향이 일로 가든 저로 가든.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내리겠다, 책임 소지를 찾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든 남이든 찾아야 그 시스템이 끝나요. 같은 거죠. 반대로 중동적인 구도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이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에서 벗어나게 돼요. 짜장면을 먹었다?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먹게 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전적으로 내 책임도 아니고 전적인 누군가의 탓도 아니에요. 흐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이어지고 이게 우리가 뒤에서 볼 정신질환자의 문제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중동태의 세계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 요 책이 제가 논의를 편 주요 기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고쿠본 고이치로라는 일본의 철학자인데 박사 논문이 당연히 뛰어나게도 스피노자 연구예요. 당연하겠죠? 스피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고쿠본 고이치로가 중동태를 연구를 하는데 방금 한 그 책임과 의지와 이 문제 속에서 중동태를 다뤄요. 단순히 언어적 용법이 아니에요. 특히 이 책의 또 다른 큰 파트가 정신질환자의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책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나온 책이 책임의 생성이라는 책인데 이건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더 나가서 고쿠본 고이치라는 사람과 구마가야 시니치로라는 사람이 서로 강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 책임의 생성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이 구마가야 시니치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 본인도 신체 장애자예요.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사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 당사자 연구라는 사회 운동의 기수 역할이에요.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제 사회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장애인, 뭐 지적 장애자 이런 사람과 같이 교류하면서 철학 사고를 하고 운동을 펴나가는데 이것과 고급은 고유치료의 철학이든 중동태가 만나서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항상 중동태 얘기를 이 자장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루어 있는 내용도 의존증에 대한 문제를 그것을 좀 맞춰봤어요. 의존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중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의존증, 뭐 또 도박 중독, 약물 의존증, 또 그 도벽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건 훔치는. 이것도 훔치고 싶어 훔치는 게 아니라 중독적인 증세 중에 하나인 거죠. 혹은 더 나가면 또 뭐 이렇게 성적인 행위에 대한 중독. 이러한 수많은 의존증과 중독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뒷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약물 의존증, 알코올 의존증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의지를 좀 내세워서 의지를 하려고 해야 극복하기가 되지. 너는 의지나 결심이 없어. 의지가 너무 약해. 의지 박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의지 박약 얘기는 이런 의존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임의 생성, 이 책에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던데 의존증 환자들이 사실은 너무 의지적이기 때문에 의존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의존증 환자를 할 때 이제 의지가 부족해, 의지에서 술을 끊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 실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존증 환자들은 왜 약물이나 뭐 알코올에 빠지냐 하면 너무나 거대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고통이 늘 많죠.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죽는다든 뭔가 실패한다든 과도한 스트레스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에 의존을 하게 돼요. 저도 오늘 이 20페이지 가까운 강의안을 쓰면서 이 강의안은 제 힘으로 쓴 게 아니라 중동적인 힘으로 쓴 건데 대체로 그 힘은 커피에서 나와요. 그래서 커피를 쏟아 부어 가면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커피를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 과도와 스트레스와 내일까지 강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시간 나와야 되는 하면서 이제 커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중간중간에는 커피 향이 짙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고작 요 강의한 정도 쓸 때 커피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였지만 의존증 환자는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약물, 뭐 도벽, 알코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대한 고통을 잊거나 해소하거나 미루기 위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게다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던데 고통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큰 고통을 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하나의 그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약물 복용하는 청소년한테 왜 약물을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에 놀라웠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루해서. 듣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심해서 양보를 했어? 그러니까 의지를 발휘해서 고쳐야지 하는데 그 앞뒤 맥락의 내용은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심심하다, 무료하다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쿠군 고이치로라는 사람의 이전 책이 한국에 번역돼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한과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가함과 지루함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루함과 무료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무료함이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의 무료해서 했어요라는 말을 그 가까이 있는 의존증 연구가가 읽었을 때는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보를 했어라고 읽힌다는 거예요. 무료하다는 말의 뜻이.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트라우마나 이런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무료하거나 지루한 순간이 되면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그만큼이라도 고통을 미룰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정신이라는 작용은 나름의 자기 활동성이 있어서 생각이나 기억을 알아서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 상관없이. 거대한 고통이 나름의 활동성과 주체성을 갖고 우리의 사고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특히 무료하거나 한가하거나 멍 때리는 순간에. 그러면 약물을 써거나 뭐 도벽을 하든 뭐 섹스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이걸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존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 속에서 의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료의 문제도 이제 고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구도에서는 의지가 약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의지만 내면 해결이 될 거야. 의사와 뭐 도움 받더라도 너의 의지가 있어야 되게 하겠지만 애초부터 원인이 거대한 고통이 있었으니까 약물이나 알코올을 끊어도 고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시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알코올을 멈추면 중단하면 그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 때문에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면 뭐 몇 시간, 며칠은 뿌듯하고 실제로 건강도 좋아져요. 그런데 그 순간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극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견뎌야 되는 건지 약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알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 드시겠죠? 우리가 체했다거나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 왜? 몇 번 경험해보면 이 정도 몸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낫더라는 게 알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처음 당하는 것들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게 고통이 더 크잖아요. 끝이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존증 환자들의 약물을 끊어나면은 그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크기도 크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처리해본 적이 없는 고통이니까 이거를 견뎌야 할지 아스피린 하나 정도면 충분할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도 약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가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너무 의지적으로 했죠. 그 얘기는 과거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고통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의존증이 있다는 거예요. 12페이지에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윗부분에 이렇게 있죠. 의존증이란 아픈 과거를 단절하고자 하는 몸짓인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의 덮개가 열리면 고통스러운 지옥이 찾아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덮개는 열리지 않는 표현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단절하고 그 이상으로 과거로 역행하지 않는 상태이고 싶다. 그게 끊고 싶은 거죠. 지금을 출발점을 삼고 싶다. 즉 과거와는 무관계하거나 현재나 미래를 이제 과거에 영향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고 싶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지옥이라면 의지의 힘으로 현재와 미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겠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중동태를 부정하고, 즉 인과적 흐름의 계열 속에 있는 거를 부정하고 다 끊어버리고 100% 능동태 상태로 되고 싶다. 그렇게 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의지를 발휘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도래가 상정되는 거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어느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증의 사람들은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거를 끊기 위해서 의지를 오히려 너무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역설적으로 재밌는 점은 의지를 발휘하면 할수록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물을 통해서 과거를 끊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증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거기 빠져있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만으로 과거를 단절시키고 한 강한 의지점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의지를 발휘하면 할수록 다시 그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 끊고 새로 시작해야지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지적인 능동적인 시스템을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다시 약물에 빠지고 더 의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의존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유의지 개념은 고통과 경험 없음, 무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입시생, 고3 입시생이야말로 의존증 환자라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하지만 자유의지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담할 때 왜 이렇게 성적이 이렇니 하면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닌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의지로. 그런 말은 그럼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니? 하면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존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자주 드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자기 공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방법은 없어요. 아주 절박해요. 성적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처가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안 좋은 성적을 끊고 새로 시작해서 올리겠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연속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열심히 하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사실 방법이 없어요. 성적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타고난 게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부정하고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도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피처가 의지로 열심히 해라. 마치 지금까지는 80% 했다가 이제 100% 발휘하면 되는 것이냐. 실제로 일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올릴 것 같은 애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는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정을 바꿔서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거죠. 그거랑 노력하는 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조언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방법만 바꿔보는 걸로 해봐라.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목표점을 남들이 얘기하는 목표점 잡아서는 안 돼요. 이미 부정적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 전체가 학생들에게 의지에 기대게 하고 선생님도 그것만 강요하고 아이들은 이거밖에 도피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의존증 환자 얘기만은 아니죠. 자, 밑에 7번. 여기는 알코올 중독을 중동적으로 치유하는 사례가 나와요. 뒤 넘겨보겠습니다. 13페이지랑 보죠. 거기 보면 12가지 스텝이라고 나와요.
AA는 앞에 나오지만 알코올홀릭 어노미어스였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그 연구 집단, 운동 집단이에요. 여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12가지 스텝이나 하나의 이게 강령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첫 번째 1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첫 부분부터 놀랍지 않나요? 알코올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없다. 그게 우리다. 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무력하다는 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그거는 여전히 능동과 자유의지 주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가서 부정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중동적, 자기 활동적 스피노자 버전으로 읽으면 무력하다는 것이야말로 중동적인 표현이에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알코올이 오면 나는 거기에 무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체야. 알코올이 일으키는 흐름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인정의 첫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첫 부분부터 능동, 주체, 자유의지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중동적 세계관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신을 초월한 큰 힘이 우리를 건강한 마음으로 되돌려 준다고 믿게 됐다. 언뜻 보기에 그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시죠? 신 같은 게 온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중동적 패러다임 속에서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큰 힘이 아까 그렇지만 우리를 지나가는 과정과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서 좋아지는 것도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나 흐름 속에 올라타면서 내가 좋아지겠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자유의지적 결심이 없는 거죠. 앞에 그랬었죠. 의존증이 오히려 의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의지를 내려놓아야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초월적인 큰 힘은 그 버전으로 읽으셔야 돼요. 과정과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자신의 의지와 삶의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신의 배려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거니까 아마 종교적인 뭐 교리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보다 거대한 힘, 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활동과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삶이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맡기기로 결심했다도 잘 보세요. 결심했다고 하면은 의지적이고 이럴 텐데 맡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니까 수동, 능동 구분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시 중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재고조사를 시행하고 그것을 표로 만들었다. 재고조사는 이런 거예요. 그 외에 뭐 강점, 약점, 자기 특성을 표로 정리하고 목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조사하는 순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외재화돼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까 스피노자 얘기를 치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몸이나 정신이 작동 방식 자체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오시죠? 아마 보통 이런 게 많으실 텐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 가게 되면 밤에 뭘 먹게 돼요. 그렇죠? 힘 빠지니까 뭐 과자를 먹든 뭐 야식을 먹든 이게 재고조사의 항목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강의라고 하는 것처럼 노고를 많이 쓴 일을 하게 되면 밤에 뭐 먹게 되더라 하는 하나의 그냥 행동 규칙이에요. 자기 활동성.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리스트를 나열하는 게 재고조사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체성, 의지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는 거죠. 신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과오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내 잘못이 있는 걸 나의 걸로 자책하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 지금 신은 아까 중동적으로 거대한 흐름, 뭐 자연의 흐름 같은 걸 봅시다. 그 흐름 안에 내 본질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또 자신에 대해서도
아, 나에게 이런 본질, 이런 잘못이 있어. 이것뿐이에요. 내 잘못이는 자책이 아닌 거죠. 당연히 느낌 오시겠지만 이런 의존증 환자들이 약간 의지적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자책과 고통 속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는 거. 또 한 명의 사람도 아주 중요해요. 아마 상처를 입힌 가족도 있을 테고 내가 잘못한 피해를 끼친 누군가도 있을 테고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결코 이겨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여여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자책 원망의 구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격상의 결점 전부를 신에게서 제거받을 준비가 이미 갖추어졌다. 결점을 내가 없애지 않아요. 신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점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겸허하게 신에게 구했다. 계속 같은 의미겠죠? 8. 우리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의 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나아가서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벌충을 해야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벌충은 물론 이렇게 벌이니까 벌도 있는데 그 자책과 책임 형벌로서의 벌보다는 그냥 일본어 단어 자체는 그냥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는 의미예요. 보충처럼, 뭐 결혼처럼.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를 되갚는 거긴 한데 자책하면서 되갚거나 벌을 받겠다 이런 건 좀 달라요. 그 점을 보시고. 근데 문제 이게 좀 달라요. 7번까지의 흐름은 내 상태를 인정하고 중동적인 구조 속에서 바뀌겠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중동적인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 책임 회피적인 느낌도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닌 거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보면 아니 이렇게 해서는 자기 잘못을 결국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8번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겠다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의지 속에서 자책하면서 개선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중동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개선하겠고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9번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벌충을 했다는 거고 10번은 재고조사를 계속해가고 계속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반복했다. 11번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고 의지와 함께 이제 실천하기를 이제 바랬다, 구했다는 거고 12번 이런 걸 거치면서 영적으로 깨어났고 이 메시지를 다른 알코올릭 그 의존증한테 전하고 계속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책이 회복의 과정이 있어서 중동적인 것을 보여준다.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지와 작별하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5분밖에 없네요. 큰일이네요. 네. 뒤에 간단한 인용문 몇 개 좀 보죠.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용문을 보진 않을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이 벌어졌을 때 범인 찾기라는 어떤 잘못을 특정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인 찾기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 소지를 주체나 자유의지나 누군가한테 전속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이런 사고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자책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구도예요. 그런데 중동적으로 생각하면 범인 찾기가 아니라 그 인용문에 나오지만은 과정이 벌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만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 인용문에서는 외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로 기속시키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일어난 일처럼 그냥 단계나 프로세스만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사건에서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티카 3부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스피노자의 감정론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3부의 서문이 감정에 대해서 자연 현상으로서 본다는 얘기가 서문에 실려 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기에게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정이 생기면 왜 생겼지?
누구 탓이지? 자책인가? 누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지가 찾는 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만 본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 수증기가 증가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이 스피노자와 아주 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통한다는 점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측면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적인 세계관, 중동적인 신, 자기 활동적인 만물,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인용문도 있습니다. 역시 같이 쭉 읽지는 않을 텐데 한번 보시죠. 내용은 그래요. 이 고쿠분 고이치로가 딴 데 가서 중동태 강의를 막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범죄의 가해자였는데 가해자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와닿지는 않고 역시 내 책임이야라고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이 고쿠분 고이치로의 자유의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의지와 책임 속에서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남도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절실하게 자기 잘못인지를 못 느끼다가 자기 의지가 없다고 하자마자 정말 자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유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나쁜 행동의 책임 소지를 자유의지에 우리가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나에게 부여되는 책임감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저장소인 자유의지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느낌이 오시나요? 이 책임감을 물론 떠안는 사람 있겠지만 자책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부담해야 될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의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전적인 책임을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책임을 묻는데 맞기도 한데 내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은 고이치 강의를 통해서 이 저장소가 사라지는 순간 그 책임이 내 전체로 확 들어와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계속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의지와 책임, 자유를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너무 면책시켜주는 건 아니냐? 이 얘기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면책이 되어야 책임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책과 책임을 안는다, 인수한다는 이제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죠. 여기 방금 채팅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연쇄살인범이 내 안에 악마가 있다고 할 때 이 악마가 있다는 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말이에요. 악마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는 말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혹은 악마라는 활동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중동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꾸며냈다고 보진 않는데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한번 보시면 내용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16페이지 가면은 여기 있는 소설의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이방인의 그 메르소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그 메르소가 아랍인을 해변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서 이제 뭐 사형창 그런 내용인데 요 인용문을 갖고 온 부분은 마지막 그 일부 마지막 그 장면에서 총으로 쏘는 부분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총을 쏜다를 내가 총을 쏜다라는 능동태 구문이 아니라 방아쇠가 그 총구의 방아쇠가 뒤로 물러났다는 자동사로 표현해요. 느낌 오시나요? 내가 쐈다가 아니라 발사되었다는 느낌처럼
그 총에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요 고리가 뒤로 밀려났다는 자동사로 표현해요. 내가 당긴 게 아니에요. 이래야 총이 나왔다. 이래야 총이 나왔죠. 당겨요. 어쨌든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방아쇠가 뒤로 밀려났을 뿐이지. 이게 이렇게 손가락이 걸리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걸리죠. 어쨌든 중동태 논의를 읽어온 이상 이게 리얼한 얘기예요. 메르세가 내가 썼다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과 바람과 나의 긴장감 속에서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데 총의 방아쇠 그냥 당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느낌이 다 들었을 텐데 쐈는데 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정확히 중동적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아랍인이. 그러고 나서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중동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얘기는 메르스가 죽은 것을 알아채도 뒤에 와요. 내가 쐈으면 알아챘을 텐데 중동적으로 발사가 된 거기 때문에 쏘고 나서 알아채요. 사람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메르세가 다시 장전해서 4발을 더 쏩니다. 근데 4발을 쏠 때는 밑줄 친 것처럼 주어 나가 들어가요. 이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뒤에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해석은 그래요. 중동적으로 발사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이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발사되어 버렸어. 우리 늘 자주 하죠. 지각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르소는 그렇게 한 순간 이게 내 자책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살인 사건이라는 인과 과정 속에 일부러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다. 여기까지 깨우쳤기 때문에 이 일을 피해가거나 빠져나갈 수 없게끔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능동태로 총을 더 쏴요. 능동태로 쐈다는 뜻은 죽은 시체에다 또 쏜 잔인함이 아니라 벌어진 일을 내가 완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전적인 나의 책임으로 떠안겠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쏠 때 내 윤리가 완성이 돼요. 벌어진 일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다 끌어안겠다. 자기 책임 생기는 거죠. 물론 들을 때는 그런 듯 하시겠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이상해요. 죽은 시체에다가 총을 더 쏴서 윤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를 통해서 벌어진 일을 피하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맡겠다. 내 주어로서 완결시키겠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방인은 윤리적인 책이 돼요. 특히 중동적으로 발사된 지점과 능동태로 발사한 지점 사이에서 자기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1부와 2부가 차이 나서 2부 전체는 윤리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법적인 체계 속에서 문제의식 속에 들어가는가 이게 나와요. 중동적이고 자기 윤리적인 존재가 사법적인 체계, 사법적인 체계는 여기서는 책임 추궁과 자유의지와 주체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괴리할 수밖에 없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 속에서 사용당하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사실 저도 결론이나 뭐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중동태를 고민하고 싶다?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인용문들은 정신질환자나 의존증 환자들에게서 어떻게 치유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런 글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 중동태와 스피노자를 좀 고민해 보고 싶다. 이게 어쨌든 결론 아닌 결론입니다. 네. 네. 일단 기본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티카 3부에 들어갑니다. 감정론을 다룰 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동적인 시선, 자연학적인 시선 속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코나스 등등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공지가 아마 올라와 있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또 3부도 재밌게 한번 읽어가볼 생각입니다. 네, 뒤에 부분은 다 못했지만 뭐 쭉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